네, 한 나라의 경제에 있어서 최고 통수권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가운데 요즘 들어서 국민이 뽑아준 최고 통수권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그 나라의 경제가 망가진다고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오늘은 이 문제를 중심으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 그러니까 뭐 리더가 차지하는 그 역할 비중이 상당히 클 텐데 요즘 들어서 더 이런 비중이 더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사실 그 방송을 어떤 내용을 전해드릴까 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신문을 지난 주말부터 이렇게 만들면서 유난히 지난 주말에는 각국의 최고 통수권자들이 화두에 올랐다. 주로 이제 이렇게 찬성, 이렇게 국민의 지지보다는 비판에 많이 올라갔다. 이제 이렇게 돼서 오늘은 이렇게 최고 통수권자의 역할. 그래서 지금 중남미 같은 경우는 아주 거세게 칠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2의 베네수엘라가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뜻에서 페토 대통령이 아주 곤란에 처해 있고요. 영국도 브렉시트 문제가 많은 낙관적 기조 속에 역시 3개월 정도 연장 기정사실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보리스 존슨의 정책 리더십 문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화두가 됐고, 그다음에 지난 주말에도 이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결국 경제 성장률 6%대 임계체 떨어짐에 따라서 중국 내 비판이 거세지고 있고요. 이번 주들에는 아무래도 내일 있을 또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있는 일본의 국왕 즉위식에 아베 총리가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 이 관계가 좀 소원하거든요. 그럼에 따라서 일본 국민들의 아베 총리에 대한 어떤 비판이 가중되느냐 아니냐 하는 이 여부는 좀 결정을 그렇게 보이고요. 이번 주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문제 이런 것도 상당히 미국의 하원을 중심으로 해서 불거질 거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계 경제라든가 정치 중심의 최고 통수권자들이 일제히 이렇게 지금 반열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가 아마 경제 입장 또 증시 입장에서 가장 이렇게 관심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오늘 통수권자들 얘기를 하는데요. 아시겠습니다는 최근에 그렇게 통수권자 역할이 큰 것은 일단은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했지만 정상적인 이론이라든가 규범이, 이 규범이 통과되면 대통령 최고 통수권자 어느 정도 견제가 되는데요. 이런 걸 좀 통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미래 예측까지 어려운 뉴 엠더멀 소사이티다 보니까 자, 두 가지 측면. 일단은 최근에 브렉시트 문제든 미중 간 마찰이든 북미 협상이든 이게 결정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세계가 하나다 보니까 그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리스크가 성격을 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이론과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해결되지 않음에 따라서 결국은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이 그 리스크에 대해서, 글로벌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느냐 하나에 따라서 그 나라의 대외적 위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경제가 이렇게 좌우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주에 발표했던 IMF의 보고서 내용을 굉장히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면 그 일맥에 있어서는 역시 지금의 세계 경제가 갑작스럽게 어두워지는 이유는 뭘까 하는 측면에서는 역시 최고 통수권자 역할이 상당히 커지는데 그 역할을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이 이게 떨어진다 하는 이런 쪽에서 경제적 측면에서 최고 통수권자 역할이 굉장히 이게 중시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세계 통수권자들이 예를 들어서 국민의 지도가 얼만큼이냐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문제에 따라서 좌우되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이렇게 주변 관리를 잘못해서 잘못되는, 그리고 사실 북미 부패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하는 이런 쪽의 얘기들이 또 대외적인 관계에서 지금 큰 게 갈림길이 되는 미국과 중국 간에 어떻게 외교 관계를 설정하느냐 하는 문제, 이런 네. 쪽에서 이렇게 그 나라 경제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좌우되는 입장이거든요. 오늘 그 내용을 이거 다 전해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오늘 가장 중요한 사항부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까요? 각국의 최고 통수권자가 또 자신의 지위를 한 단계씩 좀 높여나가는 모습이 또 포착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네, 최고 통수권자의 경제라든가 정치라든가 외교 관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역할이 그렇게 중요성이 이렇게 부각되면 거기에 맞춰서 최고 통수권자의 관심에 대한 높아질 거고,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최고 통수권자도 지금 이렇게 다 그런 건 아닙니다는 다음 세대라든가 국민이 생각하는 스테이트맨 정치가가 아니라 다음 선거라든가 자기 자신의 자리, 아마 시청자 여러분이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많이 이렇게 그 대다수가 여기에 속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politician, 정치꾼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한 그 최고 통수권자의 역할이 강조되는 걸 편성해서 사실 자기의 그 지위도 그 일제히 올리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면면을 한번 볼게요. 일단은 그 트럼프 대통령은 국민의 그 지지도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 자신이 역대 최고의 그 강한 대통령이다, 스트롱맨이다 하는 것을 천명하는 상태에서 대내 문제를 좀 이렇게 가져가고 있죠. 제가 네. 풀어가고 있죠라는 말은 안 합니다. 잘 풀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대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트럼프 대통령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풀지를 못하다 보니까 대내적으로 많이 마찰이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도 좀 어려워되는 이런 모습이 지금의 트럼프 대통령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도 작년에 양회 대회에 통해서 시황제 대열에 올라갔죠. 시황제 반열. 이것도 인민들이 그 추앙하고 기존의 그 권력층들이 이렇게 추앙해서 시황제 반열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본인 자신이 시황제 반열에 들어갔다. 그래서 아직도 시황제 반열에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인민들의 비판이 많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도 러시아 대통령이죠. 차르 반열에 들어갔습니다. 차르 반열이라는 것은 러시아의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높은 위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베 총리는 뭐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겠죠? 정책 야망이 상당히 강해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라든가 시진핑이라든가 푸틴의 복합 작품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스트롱맨이자 자기 자신의 야망이 강조된 상태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즉위식을 치르는 일본의 그렇게 국왕도 뛰어넘을 정도로 과거의 총리가 이렇게 보여준 모습과 달리 사실 이렇게 뛰어넘을 정도의 정책 야망을 보이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 그 다음에 시진핑 이렇게 푸틴이 갖고 있는 이런 속성을 이렇게 복합적인 이렇게 총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에르도안이라든가 두테르테 같은 네. 이런 분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나라 인민들에 의해서 굉장히 좀 어렵게 하니까 그래서 에르도안이라든가 두테르테라든가 이런 터키라든가 필리핀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국제사회에서 그 조그만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 굉장히 화두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정도로 스스로의 영향력을 굉장히 커가려고 한다. 다만 국민들은 거기에 따라주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문제는 이들이 잘 하느냐의 점인데 사실 중국의 경제 성장률 6%대를 간신히 좀 지켜내면서 나왔습니다. 이를 두고 좀 평가가 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결국은 이제 지난 주말 금요일에 GDP 성장률 발표 전에 우리도 이제 방송에서 한번 전해드렸습니다는 6%냐 6.1%냐. 많은 중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중국이 무너지지 않는다 하지만 결국 3분기에 그 많은 돈을 이렇게 들이붓고도 결국 경제 성장률이 6.1보다 더 낮은 6% 나왔어요. 결국은 러커찬 권력사의 2인자가 얘기했던 6%대 6% 붕괴되는 것은 초월게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 많은 작년부터 13차례 걸쳐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많은 이렇게 돈을 이렇게 퍼붓고도 경제 성장률이 자꾸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역할이 강조되고 본인 자신의 시황제 대로에 올라갔던 시진핑이 역할을 잘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런 비판이 많이 일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일단은 경제 내부적으로 문제는 우리가 이제 누차에 말씀드렸으면 3대 회사 코뿔소 문제는 이렇게 처리되지 않고 성장률이 3분기에 이렇게 6%까지 떨어지는 데는 아주 단적으로 변형됐죠. 지금 이게 마약 덩어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문제 처리가 좀 어렵겠다 하는 이런 시각이 비판적 시각이 이제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를 더 얻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마찰에서는 아무래도 시진핑이 잘못 대응한 거죠. 오락가락하는 대응에서 강세수세에서 뭐 사람이 어떻게 보면 뚜렷하게 방향을 가야 되는데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나중에 브렉스 문제 관련해서 이제 영국과 관련돼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이렇게 우유부단하는 문제가 가장 크겠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있어야 될 최고 통수권자가 있어야 할 곳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없어야 할 곳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는 이런 측면이 시진핑이 이렇게 국가적인 비판을 받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미중 간 마찰 문제죠. 또 홍콩의 시위대 문제도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한국경제TV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의 시진핑이 미숙한 대응이다 하는 것은 이제는 뭐 오히려 나라 밖에서 더 이렇게
그런 그 비판에 대해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검증하지 않지만 지금 중국이 인도와 국경 분쟁, 러시아와 국경 분쟁이 있는데요. 과거에는 중국의 그 다른 그 국가 주석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아무리 약했던 강태민조차도 이 국경 분쟁에서 주도권을 갖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시황제 반열에 올라갔던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이 주도적 역할을 못했다는 이런 비판도 시진핑의 정책 입지를 굉장히 약화시킨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국은 경제 성장률 하락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3분기 성장이 6%도 떨어졌고 네. 지금 상태에서는 4분기 이렇게 6% 붕괴 그리고 4분기 되지 않더라도 내년에 그 IMF 전망치 보면 5.8%까지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마오리오 성장률 6% 유지는 이제는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초리키에 들어갔다 하는 측면에서 아무래도 경제가 따르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시진핑의 축출설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또 중국 경제에서는 지난 이렇게 주말에 그 KBS 토론에서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중국 경제가 이렇게 성장률이 떨어지는데 물가가 떨어지지 않고 소비자 물가는 올라가느냐. 그리고 생산자 물가는 3개월 연속 이렇게 마이너스에 보이느냐. 그럼 디플레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경제 성장률 떨어지는데 물가가 올라가니까 이건 스태그플레이션.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 때 물가는 더 떨어지니까 디플레이션. 그래서 한 나라 입장에서는 이렇게 경제 성장률 떨어진 가운데 디플레와 그 다음에 인플레가 이렇게 동시에 있는 바이플레이션 문제거든요. 그것이 사실 강한 리더십이었으면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정책 리더십이 많이 떨어지는 시진핑 입장에서는 과연 종전의 그 경제로서 또 경제 처방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런 바이플레이션 문제를 강력한 리더십에 의해서 이것을 그러니까 현상이 없던 것을 처리하려면 국가 통수권자가 강하게 리더십으로 해서 이걸 끌고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옳은 방향으로. 네. 근데 이게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시각에서 향후의 중국 경제를 보는 시각은 굉장히 좀 어둡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불거진 탄핵설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 역시나 좀 많이 당혹스러운 상황이 아닙니까? 네, 이번 주가 이제 고비가 될 것 같아요. 하원에서 보면 지금 빠르면 이번 주 중에 하원에서 이렇게 펠로시 그 민주당 하원 의장이 주관해서 결국은 이제 탄핵설에 이렇게 탄핵 소추는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뭐 잘 아시겠지만 트럼프는 지금까지 4차에 걸쳐 탄핵설이 있죠. 취임 20일 만에 1차 탄핵설, 100일 만에 2차 탄핵설, 그다음에 작년 8월 달에 3차 탄핵설, 이번에 그 4차 탄핵설인데요. 중간 선거 이후에 의석수가 이렇게 다름해짐에 따라서 상당히 좀 곤혹을 맞고 있죠. 그래서 탄핵 소추를 주도하고 있는 이렇게 민주당인데요. 왜 그러냐면 중간 선거에 그 이전까지는 공화당이 다수당해서 지금은 중간 선거에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탄핵 소추만큼은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탄핵 소추는 된다. 그것만으로 국민들한테 트럼프의 대선에 대해서 이미지는 그 치명타를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상원도 만만치가 않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중간 선거에서 상원에 이렇게 공화당 의석수는 많이 줄었는데 다수당은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정치 시류에 따라서 오락가락하는 우리 국회의원들도 그런 분이 있는데 오락가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상황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또 이렇게 그만두면 딴 얘기를 하는 이런 전형적인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정치꾼들이라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이게 프리덤 커커스 공화당 내에 이렇게 프리덤 커커스거든요. 이 입장이 지금 굉장히 트럼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반대 기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탄핵설은 어찌됐든 탄핵에 이게 실제 여부와 관계없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의 이미지, 본인 자신의 이미지가 굉장히 어렵고요.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지금은 이렇게 흔들리는 과정에서 사실 그동안 중국과의 문제라든가 북미 문제라든가 중동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전통적인 그 브렉스 문제라든가 문제에서 하나도 이렇게 말만 떠들었지 나토라 그러는데 다시 한 번만 No action talk only 말만 떠들었지 행동에 구체적으로 미 국민들한테 뚜렷하게 보이는 성과가 없었다. 뭐 시청자 여러분 지금 성과가 뭐가 있습니까? 성과. 그게 결국은 경제의 하락으로 나타낸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의 부진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고 이달 말에 발표되는 3분기 성장률 속보치가 2% 밑으로 떨어지느냐 하는 것이 미국 증시 입장에서는 지난 주말에 주가가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던 배경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이웃 나라인 일본 쪽에서도 이제 아베 총리 역시나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네. 결국은 이제 우리 입장과 관련해서는 한일 이렇게 수출 통제, 통제로 인한 마찰 문제인데요. 결국은 뭐 여러 얘기는 있죠. 뭐 지금 인터넷상에서도 뭐 유니클로 문제가 무슨 뭐 70년 전의 얘기를 어떻게 기억할 수 있습니까? 해서 우리 국민들의 그 공분을 아주 이렇게 사고 있어서 이렇게 가장 많이 본 뉴스에서 1위 탑을 기록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것이 한일 관계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월 달에 이렇게 나올 때도 굉장히 좀 아베가 불리한 환경에 처해 있다는 것을 그때마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그 불매 운동이 이렇게 정부의 개입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 이렇게 성숙되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전 국민의 운동을 파지는 과정에서 일본이 그 수출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관광이라든가 이런 데 타격을 많이 받았죠. 뭐 수치상으로 잘 아실 걸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베 총리를 이렇게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이렇게 불리한 환경을 전해줄 때마다 게시판에서는 이렇게 현 정부, 이제 우리나라 입장 정부죠.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 사실 그 반대파에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아베 총리를 그렇게 얘기하느냐 하는 이런 쪽의 비판이 있었습니다는 결과 지금 모습은 일본이 이제 한국에 대해서 관계 모색하죠.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수출 통제를 먼저 주도했거든요. 그리고 예상됐던 그렇게 크게 예상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일본이 수출 통제를 통해서 그것도 한국의 핵심적인 반도체 소재 품목, 3개 품목에 대해서 핵심적 불을 때렸거든요. 근데 3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일본이 관계 모색하는, 우리나라에서 관계 모색하는 것은 결국은 수출 통제를 주재했던 아베 총리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결국은 먼저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수출 타격이 많이 받아서 일본에 대해 관계를 모색한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그럼 아베 총리가 잘 됐다는 거 정당성인데요. 아베가 먼저 이렇게 해놓고 여러 가지로 예상치 못한 이렇게 타격을 많이 발생함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결국 우리 입장에 대해서 이렇게 즉위식을 계기로 해서 이낙연 그 총리가 가실 때 이렇게 서로 관계 모색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기대가 나오는 것은 일본 측의 이렇게 변화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주도했던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본이 이번에 내일이죠. 내일 그 즉위식을 계기로 해서 어떻게 그 아베 총리 입장이 첫 번째 국왕과의 문제에서 어떻게 이제 되느냐. 그 다음에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에서 어떤 방향을 되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두 관계 놓고 볼 때는 상당히 좀 불리하기 때문에 아베가 수세 입장으로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 역시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브렉시트 문제 하나만 놓고도 굉장히 말이 많지 않습니까, 현재? 네, 이 브렉시트 문제는 그렇겠습니다. 요 현안에서 그때 현안을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청자분한테 전해줄 때는 요즘 큰 그림으로 해주셔야 되는 거에 이게 좀 투자 판단에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브렉시트가 처음부터 잘된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브렉시트가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2010년 6월 23일 날 사실 이것이 이렇게 브렉시트 이게 찬성을 브렉시트 하느냐 하는 국민들이 붙여졌습니다는 그 붙여졌던 이게 영국의 보궐상의 캐머린 총리였었거든요. 이 캐머린 총리가 이렇게 정책 야망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을 때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캐머린 총리 입장에서 국민투표에 붙인다 하더라도 국민투표에 통과되진 않을 것이라고 낙관적 시각에서 붙였던 거거든요, 이게. 근데 이 영국 국민들이 그냥 통과시켜 버렸으니까 이게 처음부터 꼬인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꼴 문제를 아주 그때 이런 상황이라 보면 엊그제까지 그랬죠. 엊그제 많은 그 영국 브렉시트 문제에 대해서 이번만큼은 꼭 통과한다 하는 이런 얘기 됐죠. 그렇죠. 근데 사실 막상 영국 의회에 붙이다 보니까 결국은 얘기하지도 못하고 3개월 연장된 거죠. 이렇게 돼서 지금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그런 상황은 뭐 이전에서 그렇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브렉시트 문제 같은 경우는 큰 그림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는데요. 결국 정책 야망의 산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캐머린 총리가 사실 이렇게 사임하고 바로 들어오셨던 분이 빨간 구두 아줌마. 이게 이제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요. 이 국제협상에 꼭 또 의회 어떤 중요한 자리에는 꼭 이렇게 빨간 구두를 이렇게 신고 와서 빨간 구두 아줌마를 이렇게 소문난 거예요. 이분이 그 빨간 구두에 이렇게 신은 분들이 좀 강하기 때문에 사실 일말에 있어서는 브렉시트 문제에 대해서 완만히 처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습니다는 너무 신중했다.
너무 신중했다는 건 다른 말로 보면 현안 처리 문제의 신속성으로 볼 때는 너무 신중해서 처리하지 못하면 이게 우유부단으로 나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보면. 그래서 그때 입장 이걸 뭐 이쪽에서 EU도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영국에서 보면 스코틀랜드 생각해야 되고 아일랜드 생각해야 되고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서 조정안이 나오다 보니까 이 조정안 자체가 처음에 나온 조정안을 완전히 이렇게 무시하고 새로운 조정안이 나오다 보니까 자, 그 조정안이 굉장히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서로가 있잖아요. 이 최고 통수권자가 복잡한 상황일 때는 결단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결단력이 없고 문제가 되는 것을 이렇게 다 반영한다? 그러면 국민 영합주의가 되는 거죠. 국민 영합주의가 되면 결국은 의사결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테레사 메이도 이게 결국 이렇게 사임하고 지금은 이제 보리스 존슨 이런 분이 나왔는데요. 네. 이 보리스 존슨은 저렇게 머릿결이 이제 트럼프와 비슷하다 해서 영국판 트럼프다 이러는데요. 애초에 보리스 존슨이 이렇게 나올 때 저희들이 그 외교관계에서 보리스 존슨이 전 그 외무장관 시절에 보여줬던 대목을 보면 현안 처리가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본인이 그 감정 조절을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리스 존슨이 그 트럼프식 대응 때문에 그냥 극한 감정 대응 때문에 결국은 아무것도 그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렇게 영국 국민들의 불만은 많이 나오는 거죠. 경제가 어려우니까. 아까 우리 전 게스트께서 보리스 존슨이 테레사 메이 안보다도 더 영국 경제에 더 악영을 미친다 이렇게 나. 그만큼 뭐냐 극한 대립이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국 국민들은 문제 더 이상 버티지 않겠다 해서 이 국민들 브렉시트 이전에 돌아가지 않은 재투표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국의 내에서 스코틀랜드는 그래도 비교적 잘 사거든요. 근데 나는 얘들 그 떠드는 사이에 세금 낼 수 없다 해서 이제 스코틀랜드 불이독립이 이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세 가지 측면, 브렉시트가 현안 해결되지 않는 데 따라서 영국의 런던에 들어가 있던 금융사가 이미 다 빠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주식 같은 경우는 대부분 베네루스 상부 프랑스 파리로 빠지고 일본은 뉴욕으로 빠지고 채권 같은 게 기능 같은 경우는 뉴욕으로 빠지면서 프랑크푸르트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로 이렇게 빠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영국의 그 경제가 좀 상당히 어려운 이런 상황인데요. 뭐 2분기에 성장률 마이너스 됐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런던이 나스팅 버거 소핀 강정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 문제가 브렉시트 문제가 벌써 몇 년입니까? 해수로 이렇게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이렇게 4년이 되는데요. 이 현안 처리를 못함에 따라서 이렇게 영국 국민과 영국 경제가 멍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국, 미국, 일본 그리고 영국 이렇게 살펴봤는데 사실 신흥국 중에서는 최고 통수권자가 좀 잘못돼서 경제가 망한 나라를 생각을 해보자면 당연코 이제 베네수엘라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중남미 국가들의 그 최고 통수권자가 잘못한 부분에 의해서 경제가 망가지는 상황은 이제는 앞으로 지속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사태가 의외로 좀 심각하게 돌아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선두격에 해당되는 것이 이렇게 베네수엘라의 마두라 대통령이죠. 전임 차베스로부터 퍼주기식이에요. 그냥 퍼주기식. 여기는 뭐 퍼주기식이죠. 이렇게 복지를 그 지향한다. 이것도 복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명목인 복지지만 이 퍼주기식이라는 것은 복지도 어떤 룰에 의해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퍼주기식인데요. 이 퍼주기식은 대중영업적인 본인의 자리를 위한 전형적인 정책 폴리티션이 하는 행위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데요. 결국은 국제유가가 괜찮을 때는 이 퍼주기식도 국민이 이렇게 박수를 칩니다는 항상 그렇습니다. 기업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재정에 있어서는요. 이 복지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 다운로드 리지오트에서 하반 경직성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회사의 이렇게 임금 같은 경우는 항상 뭐냐 하반 경직성을 갖고 있다. 하반 경직성을 갖고 있는 게 딱 두 가지거든요. 왜냐하면 자 어떤 특정 회사에 이렇게 해서 회사가 잘 될 때는 임금 올려주죠. 그러면 회사가 안 될 때는 임금 삭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업이 망하더라도 이렇게 임금은 삭제하지 않는다. 아니 우리나라에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렇게 임금의 특성이거든요.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줄 땐 좋죠. 줄 땐 좋죠. 그런데 재정이 어려지면 복지비도 좀 삭감해야 되는데요. 정책 파워플레이층에서 자기의 자신만을 위해니까 이 재정 지출을 지금 삭감시키면 복지비 지출을 삭감시키면 자 국가의 후손 세대에서 좋은 건전한 재정을 해야 된다는 것 측면에서 보면 저희 스테이트맨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재정 지출 복지비는 삭감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다음 선거를 여고 다음에 자신을
이렇게 자리를 이어다 보니까 국가가 망하든 후손 세대가 뭐든 국가가 이렇게 해서 망하든 내 자신의 일지를 위해서 절대 줄이지 않죠. 이게 이제 베네수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제유가가 아주 이렇게 떨어졌죠. 국제유가가 2014년 그 상반기만 해도 $100. 근데 2016년 2월 달에 $26 떨어졌습니다. 결국은 경제 판탄이 되는 거죠, 판탄.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지금은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약 20%가 조국을 등지는, 조국을 등져서 이웃 콜롬비아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먼 이렇게 브라질까지 갔는데요. 이제는 너무 많이 가다 보니까 국가 간에 이렇게 이 문제에서 이렇게 국가 간에 이렇게 관계가 서오르는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한 나라의 그 통수권자가 얼마큼 경제를 망칠 수 있을까? 경제는 망치는데 얼마까지 망칠 수 있을까? 국민의 20%가 나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베네수엘라에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칠레도 베네스트 대통령 이외에 아주 피해 대통령이었죠. 아시겠지만 칠레가 피해 대통령이 30년의 피해 대통령이었었는데요. 이후로 가장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게 칠레입니다. 그래서 칠레가 지금 피에로 대통령이 지금 여기도 경제 성장이 떨어지는데 물가가 아주 치밀어서 연일 그렇게 지난주 말에 아주 칠레 그냥 산티아고라든가 거리에서 그냥 화염에 복사하는 이런 외신들의 장면을 소셜 네트워크 통해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이 잘 보셨을 거로 이렇게 봅니다. 칠레뿐만 아니라 지금 아르헨티나에 있어서는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페란데스 지금의 그 이렇게 페란데스 이렇게 야당 후보가 좌파 후보가 이렇게 득세하는 상황에서 최종 선거에서 만약 득세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지금 베네수엘라 중남미 같은 경우는 최고 통수권자의 역할에 의해서 경제가 망치는 환경이 지금 아주 앞으로가 더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 신흥국 최고 통수권자들 가운데 좀 줄을 잘못 섰다가 오히려 곤혹스럽게 당한 사람들이 또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큰 줄기 미중 간 마찰이죠. 해결되지 않으니까 IMF 세계경제 전망치가 떨어지죠. 근데 그 내부에서 이렇게 각국의 회원국들의 성장률을 제가 주말을 이용해서 한번 검토를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면 미국과 중국은 지금 세계가 하나인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영향이 높거든요. 절대군주 시대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정상적인 이론에서 보면 한국 경제 회복되면 우리 주가 올라간다. 그런데 미중 간 마찰에서 미국과 중국과의 마찰에서 관계가 이렇게 증진되면 거기에서 주가 상승, 한국의 주가 상승과 한국 경제 회복돼서 주가를 상승시키는가 어떤 것이 크냐 하면 당연히 후자가 크다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실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세계 경제가 새로운 그 패권 다툼에서 기존의 그 팍스 아메리카, 미국 중심의 팍스 아메리카 이걸 유지하느냐, 그 다음에 새롭게 이렇게 부각되는 중국의 중심에 한 팍스니카 이 야망 속에 서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세계 경제 입장에서 가장 큰 이렇게 주류로 형성되고 있는데요. 나머지 국가들 어떻게 보면 조직 폭력 대장에 해당되는 부분에 미중 간에서 나머지 조직원에 해당되는 이런 그 나머지 국가들은 결국은 줄서기 회의죠. 줄서기를 그게 외교 관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외교 관계를 잘못하는 경우에는 경제가 어떤 꼴이 될까 하는 것을 잠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장 큰 피해가 줄을 잘못 서가 가장 큰 피해가 나타나는 것이 이렇게 우크라이나입니다. 최근에도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지금 바이든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4차 탄핵설까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는 그렇죠. 이전에 1차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에도 이 우크라이나의 포르센코 잘 아실 겁니다. 이때가 힐러리한테 지원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포르센코가 굉장히 당혹스러운 환경이 되고 이번에 그렇게 코미디 출신이 이렇게 해서 또 역시 이렇게 정치는 정치인이 돼야 되는데요. 이렇게 좀 코미디 이렇게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국가 경제를 좀 어렵게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외교 관계에서 줄을 잘못 쓰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참 많이 나는 것이 에르도안이죠. 미국과의 관계는 가져가지 않겠다는 입장에서 터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융시장이 아주 난기를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IMF의 구제금융시청 회의지 이것이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미국과의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구제금융이 이렇게 IMF의 최대 의결권을 갖고 있는 미국의 반대로 해서 실패를 본다 이렇게 됐습니다. 나머지도 이제 여기서 로하니는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겠죠. 트럼프의 반기에서 결과적으로 경제 제조 지역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테르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 미중 간 마찰 같은 경우에서
사실 그 줄을 잘못 셌다가 경제가 어려운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절대 군주 시절에 법과 이론과 이런 것이 이제 국민의 합의에서 지켜놓은 것을 이렇게 무시할 정도로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는 최고 통수권자의 경제 역할이 중요하다. 근데 최고 통수가 잘하면 경제가 좋고 안 되면 안 되는데요.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는 자, 이 최고 통수권자 자기 자신이 관리를 못한다. 브라질 같은 경우에요. 부정부패 문제. 그 다음에 미중 간에서 외교 관계를 잘못한다 하는 측면. 그리고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자기 자신의 이익만, 국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이익만 강조하는 상태에서 외교 관계라든가 뭔가 경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자기 이익적 관점에서 보면 경제는 망칠 꼴이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무리 경제 초반에 집권 초기에 지지도가 높다 하더라도 결국 그걸 가지고 인사라든가 뭔가 이런 것에서 아주 탕평책을 쓰거나 그다음에 경제정책에서 국민 편에서 경제정책을 하지 않고 본인 자신의 이렇게 사람의 이너서클 사람들만 골라서 쓰거나 멘토리 쓰거나 그다음에 이렇게 국민의 이렇게 뽑아달라 할 때 국민의 생각을 하지 않고 본인의 이익을 해서 경제를 댈 때는 지금 선진국 대통령 통수권자, 후진국 통수권자 가릴 것 없이 전부 경제가 안 좋다. 결국 나중에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시청자를 통해서 한국경제TV를 통해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나라의 리더, 최고 통수권자의 역할에 따라서 그 나라의 경제가 악화될 수 있는 만큼 오늘은 이 사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한국경제신문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